후대의 역사가들로부터 술과 욕망에 빠져 제국을 파산시킨 군주라 불렸으며 단 하나뿐인 후계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 모든 것을 놓아버린 무기력한 통치자라는 오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4년간 찢어졌던 몽골 제국을 다시 하나로 봉합시킨 데칸이었고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이루지 못한 팍스 몽골리카를 완성했으며 마침내 성종, 즉 제국을 완성한 황제라는 칭송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르직인 테무르, 복되고 길한 철의 칸이라는 뜻의 올제이투 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에 이토록 위대한 계승자의 영광과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비극이 함께 새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테무르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285년 테무르가 20살이 되던 해의 겨울, 그의 삶을 그리고 원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남자의 죽음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칭김, 쿠빌라이 칸의 둘째 아들이자 테무르의 아버지이며 대원제국의 완벽한 황태자였습니다. 쿠빌라이의 장남 도르지가 요절한 이후 칭김은 제국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가 설계한 새로운 제국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전통과 한족의 문화를 결합시킨 유라시아 제국을 꿈꿨습니다. 칭김은 그 꿈의 결정체였죠. 그는 당대 최고의 한족 유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유교 경전을 통달했고 동시에 몽골의 전통적인 기마술과 궁술에도 능했습니다. 몽골의 칸이면서 동시에 중원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그에게 중서령의 직책을 맡겨 일찌감치 국정 전반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신민은 칭김의 시대가 쿠빌라이의 시대를 능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아들에게 내려진 거대한 저주였습니다. 칭김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교에 인의 정치를 신봉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칭기즈칸의 잔혹한 정복보다 평화로운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쿠빌라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유교적 이상주의가 못마땅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그저 나약한 감상에 불과했죠. 쿠빌라이는 일본 원정을 강행했고 대월과 참파, 자바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야 했습니다. 칭김은 아버지를 막아 서려 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의 무자비한 재정 정책을 비판했고 특히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국고를 쥐고 흔들던 간신 아흐마드와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칭김의 비극은 1282년 아흐마드가 암살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사던 아흐마드가 죽자 모두가 환호했지만 쿠빌라이는 경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이 암살의 배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화살은 아흐마드와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황태자 칭김에게로 향했습니다. 1285년 쿠빌라이는 칭김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배후에 있는 것이냐? 전설적인 아버지의 불호령 앞에 완벽한 후계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칭김은 암살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후계자의 자리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병을 핑계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의 무게, 정복자라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1285년 겨울,
대원 제국의 가장 완벽했던 황태자 칭김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 질환으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1살의 셋째 아들 테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제국의 가장 총명했던 후계자가 황제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병이 아니라 기대라는 이름의 독이며 술이라는 이름의 도피처였음을. 이것은 테무르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유약하게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한 혹은 초래한 할아버지 쿠빌라이의 그늘에서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철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테무르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비정함과 후계자의 숙명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공백,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테무르의 어머니, 코코진. 그녀는 몽골 제국 대대로 황후의 부족이라 불리던 명문 홍기라트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홍기라트의 여인들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친기직한 가문의 남자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남편 칭임이 죽은 후 코코진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을 따르는 듯 보이는 장남 감마라,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던 차남 다르마발라, 그리고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았던 셋째 테무르. 남편이 죽자 세 아들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쿠빌라이가 다른 황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라도 한다면 칭김의 자식들은 모두 숙청될 수도 있었습니다. 코코진은 비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시아버지 쿠빌라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쿠빌라이 역시 총명했던 아들 칭김을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며 손자들을 돌보는 며느리 코코진을 더욱 신임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코코진은 쿠빌라이의 신임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다짐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반드시 대칸이 되어야 한다. 죽은 너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한다. 그녀의 눈은 특히 셋째 테무르를 향해 있었습니다. 첫째 감마라는 지나치게 몽골 유목민의 기질이 강했고, 둘째 다르마발라는 아버지를 닮아 섬세하고 병약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테무르는 과묵했지만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강인함을 동시에 물려받은 듯 보였습니다. 21살의 테무르. 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권력의 냉혹함을 배웠고, 어머니의 처절한 생존 본능을 통해 정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옥좌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옥좌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철은 이제 막 자신을 단련시킬 불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칭김의 죽음, 21살의 테무르는 비통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할아버지 쿠빌라이 칸의 후계 구도는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제 테무르 자신과 두 형제는 냉혹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쿠빌라이는 슬픔에 잠겼지만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아들처럼 나약하지 않은 새로운 후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손자들을 불렀습니다. 칭김의 장남 감마라, 차남 다르마발라, 그리고 셋째 테무르. 쿠빌라이는 특히 셋째 손자 테무르를 주목했습니다.
아버지 칭김이 문에 치우쳐 무너졌다면 이 아이는 물을 통해 강철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1208 15년에 비극이 차에 가시지 않은 1287년 23살의 테무르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존립을 건 내전이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나얀, 그는 칭기즈칸의 막내 동생 태묵의 오치긴의 후예였습니다. 즉 쿠빌라이와는 오촌 당숙 조카 사이가 되는 몽골 황금시족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나얀의 반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몽골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나얀은 만주와 요동 일대를 다스리며 몽골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가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한족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며 중국화되는 것에 극심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얀은 몽골의 전통 신앙 대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신봉하며 자신의 깃발에 십자가를 그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전통을 배신한 쿠빌라이를 타도하고 진짜 몽골을 되찾겠다며 제국의 동쪽을 뒤흔들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격노했습니다. 그의 나이 73세.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는 뼛속까지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저 배신자를 찢어 죽이겠다며 친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원정에 그는 23살의 손자 테무르를 대동합니다. 이것은 테무르에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 전쟁에서 만약 패하거나 조금이라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버지 칭김의 전철을 MSTIUDIO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테무르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던 유약한 황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철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했습니다. 요하 유역에서 벌어진 결전. 테무르는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국의 가장 위대한 명장 바얀의 지휘 아래에서 싸웠습니다. 바얀. 그는 남송을 멸망시킨 전설적인 장군이자 쿠빌라이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제국의 군부 실세였습니다. 테무르가 이 전쟁에서 증명해야 할 대상은 늙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노련한 백전노장 바얀의 인정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테무르는 아버지 칭김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장의 먼지와 피비린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몽골 귀족의 후예답게 말을 몰아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나얀의 군대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쿠빌라이의 본대와 바얀의 정예병, 그리고 테무르가 이끄는 선봉대의 협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얀은 생포되어 몽골의 전통 방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테무르는 이 첫 번째 군사적 시련을 자신의 용맹함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전쟁은 테무르에게 두 가지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아는 후계자라는 명예, 그리고 또 하나는 훗날 자신을 옥좌로 밀어올릴 가장 강력한 동맹, 바얀 장군의 신임이었습니다. 나얀의 반란을 진압한 후 쿠빌라이는 손자들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장남 간마라는 몽골의 전통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291년 요동과 만주 지역을 관장하는 요왕에 봉해졌다가 곧이어 진왕이 되어 몽골 본토의 방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몽골 보수파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남 다르마 발라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불교에 심취했으며 쿠빌라이로부터 황태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칭김의 뒤를 이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292년 비극이 또다시 칭김의 가문을 덮쳤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병약했던 다르마발라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만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칭김, 그리고 그 아들을 가장 닮았던 손자 다르마발라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는 단 2명. 전통주의자 감마라와 나얀의 반란에서 무공을 세운 테무르. 쿠빌라이의 마음은 셋째 테무르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감마라는 유목민의 기질이 너무 강해 아버지가 세운 대원제국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테무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족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전장에서 피를 볼 줄 아는 냉철함 겸비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후계자였습니다. 1293년 쿠빌라이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1293년 쿠빌라이는 29살의 테무르에게 보물 도장을 하사하며 그를 황태손으로 공식 책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콤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의 후계자를 안락한 수도 대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무르를 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보냈습니다. 바로 몽골의 옛 수도 카라코룸, 그리고 몽골 본토 전체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곳은 몽골 제국의 심장이었지만 동시에 30년 넘게 꺼지지 않는 내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쿠빌라이의 평생 숙적 하이두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이두는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쿠빌라이가 몽골의 전통을 버리고 중국의 황제가 된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을 사실상 장악하고 진정한 몽골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평생에 걸쳐 원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쿠빌라이는 테무르에게 가서 하이두를 막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23살 때의 나얀의 난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나얀은 황족 내부의 반란이었지만 하이두는 몽골 제국의 정통성을 건 거대한 전쟁의 상대였습니다. 테무르는 몽골 고원의 혹독한 추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의 화려한 궁정이 아닌 바람 부는 초원의 군막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이두가 이끄는 중앙아시아의 정예 기병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하이두의 군대에게 포위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를 구하고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몽골 기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킵차크 출신의 용맹한 친위대였습니다. 킵차크는 현재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살던 튀르크계 유목민으로 몽골에 정복되었지만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황제의 최정계 친위대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테무르는 이 죽음의 고비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국은 몽골인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킵차크 용병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경험은 테무르를 단순한 황태손이 아닌 제국의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며 국경을 수호하는 진정한 사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을 피부로 깨달았고 자신만의 군사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원했던, 아니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강철의 군주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테무르가 머나먼 몽골 고원에서 하이두와 사투를 벌이고 있던 1294년 2월 제국의 거목 쿠빌라이 칸이 79세의 나이로 수도 대도에서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차부이 황후를 잃고 가장 믿었던 아들 칭김을 잃고 가장 총애했던 손자 다르마발라를 잃은 뒤 깊은 상실감과 통풍의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황제의 죽음, 제국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황태손 테무르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수도까지는 수천 리 길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여름 수도 상도,
몽골의 전통에 따라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한 쿠릴타이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공은 황태손 테무르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본토의 방어를 맡고 있던 테무르의 형, 진왕 간마라가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간마라는 몽골 보수파 귀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남의 혈통을 이은 간마라가 다음 대칸이 되어야 한다. 테무르는 한족화되었고 너무 멀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좌는 다시 한번 공석이 되었고 친김의 두 아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릴타이가 열리던 상도에 테무르가 기적처럼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자마자 자신을 따르는 킵차크 친위대와 함께 수천 리기를 밤낮 없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쪽에는 몽골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형 간마라가, 다른 한쪽에는 최전선에서 막 돌아온 쿠빌라이가 공식적으로 지명한 황태손 테무르가 섰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상황. 간마라의 지지자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칭기즈칸의 법전 야사와 교훈집 빌리크를 거론하며 몽골의 전통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 형제는 칭기즈칸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겨루었습니다. 몽골 본토에 머물렀던 간마라가 칭기즈칸의 말씀을 술술 외웠습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이 테무르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만약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통성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 황태후 코코진이었습니다. 그녀는 1285년 남편 친김이 죽은 이후 9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는 몽골 귀족들 앞으로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칭기즈칸의 가르침을 누가 더 잘 외우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암송이 아니라 제국을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다. 어머니의 절규는 귀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제국의 대들보 남송을 정복한 노장 바얀이었습니다. 그는 1287년 나얀의 반란 때 23살의 테무르가 어떻게 싸웠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귀족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청은의 무게가 실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선제께서 지명하신 황태손은 테무르 전하십니다. 나의 군대는 선제의 유지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제국의 군부가 테무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쿠빌라이의 한족식 행정 시스템을 이끌던 좌승상 울제이를 비롯한 문관 관료들이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간마라보다 쿠빌라이의 제국 시스템을 계승할 테무르를 지지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어머니 코코진이 닦아놓은 정치적 명분, 바얀 장군이 쥔 군사적 실권, 울제이 승상이 이끄는 행정적 지지, 이 삼박자가 모두 테무르를 가리켰습니다. 형 간마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군부와 관료 조직, 심지어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내전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 테무르에게 옥좌를 양보하고 신하의 예를 갖춥니다. 1294년 5월 10일 상도의 대안각, 테무르는 마침내 대원제국의 옥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딛고 형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전선의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 그는 마침내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국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의 묘호는 성종, 이룰성. 그의 몽골식 칸호는 올제이 투칸, 복대고 기란철의 칸.
할아버지가 시작한 제국을 완성하고 제국의 복을 가져오라는 거대한 사명.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제국은 겉보기와 달리 이미 깊은 상처와 고름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철액한 테무르의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제국, 그것은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거의 80년에 가까운 일생을 바쳐 이룩한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황금빛 예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밥이 모두 터져나가고 곳곳이 좀먹어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 쿠빌라이 칸은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정복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일본, 대월, 참파, 심지어 바다 건너 자바에 이르기까지 편집증적인 정복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모한 원정들은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바다와 정글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제국의 국고는 문자 그대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쿠빌라이는 교초라 불리는 지폐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제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쿠빌라이 말기 제국 곳곳에서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1살의 테무르가 목격했던 아버지 칭김의 죽음. 그것은 단지 황제의 아들이라는 무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무너져가는 제국의 현실을 바로잡으려다 아버지의 냉혹한 정복욕과 충돌하며 좌절한 한 이상주의자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테무르는 옥좌에 앉자마자 이 상처 입은 제국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였습니다. 더 이상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을 아들인 자신이 대신 가야 했습니다. 즉위 직후 테무르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일본과 대월에 대한 4차 원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궁정이 술렁였습니다. 몽골의 칸이 정복을 멈춘다. 그것은 친기직한 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무르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1287년 나얀의 반란을 진압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1293년 카라코룸에서 하이두와 맞서며 국경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확장이 제국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무르의 치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백성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위 원년 수도인 대도와 여름 수도 상도 지역 백성들에게 1년간의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조치였습니다. 수도와 그 인근은 제국 세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을 1년간 멈추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일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성들에게 숨 쉴 시간을 주겠다는 황제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의 자비는 몽골 본토에도 향했습니다. 1293년 자신이 직접 사령관으로 머물렀던 몽골 고원. 그곳의 몽골 백성들 역시 쿠빌라이의 계속된 징발과 하이두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테무르는 그들에게 무려 2년간의 세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근본은 몽골인이며 그들의 지지 없이는 옥좌가 위태롭다는 것을. 하지만 황제의 선의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시스템의 말단까지 닿기에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쿠빌라이 말기, 무너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생목인 재정 관료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무자비한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는 이제 몽골 귀족과 한족 관료들이 뒤섞인 새로운 부패의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테무르는 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1302년, 그는 제국 전역에 엄명을 내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규 세금 할당량 외에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백성들에게서 단 한 푼도 추가로 징수하지 말라. 이는 백성들을 위한 자비인 동시에 제국의 혈관을 막고 있는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이드와의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세금을 MSTUDIOS 면제하면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황제께 바칠 곡물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세금을 만들어냈습니다. 황제가 부패를 금지하면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테무르는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거대 제국의 관료주의라는 고질병과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재정난이라는 현실 앞에 점차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파산시킨 군주가 아니라 파산 직전에 제국을 물려받아 그것을 막아보려 발버둥 쳤던 군주였습니다. 테무르가 수습해야 할 것은 텅 빈 국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쿠빌라이는 몽골의 칸이자 중원의 황제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이 어정쩡한 정체성은 나얀의 반란처럼 몽골 보수파의 반발을 샀고 동시에 한족 지식인들의 진정한 충성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테무르는 아버지 칭임의 유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칭임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난 유교 군주였습니다. 테무르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유교 경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부가 몽골의 전통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스승이었던 유학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존중을 표했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294년 즉위 직후 공적에 대의성 문선리공이라는 이전에 그 어떤 중국 황제도 바치지 않았던 최고의 존호를 올렸습니다. 이는 한족 지식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동시에 유학자가 되고 싶었으나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아버지 칭김을 향한 아들의 뒤늦은 효도이기도 했습니다. 테무르의 통합 정책은 유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쿠빌라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티베트 불교를 광신적으로 후원하며 도교와는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불교와 도교의 공개 논쟁을 벌이게 한 뒤 도교가 패배하자 수많은 도교 경전을 불태우고 도사들을 강제로 승려로 만드는 등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제국 내에 또 다른 사상적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테무르는 이 갈등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쿠빌라이의 도교 탄압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는 도교의 재산을 돌려주고 도교 사원의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 자신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그는 종교가 제국을 분열시키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자신의 친위대가 되어준 킵차크인들의 이슬람교, 나얀이 믿었던 기독교까지. 테무르는 이 모든 사상과 종교가 대원 제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정부에는 몽골인, 한족, 이슬람교도, 소수의 기독교도까지 다양한 인재들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팍스 몽골리카를 제국의 이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국의 경제와 사상을 통합하려던 테무르. 그의 내정 개혁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한 가장 개인적인 정책이 1297년에 발표됩니다. 바로 금주령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전역에서 술의 양조와 상업적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칙령이었습니다. 궁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인에게 술은 물과 같고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칭기즈칸 이래 모든 몽골의 칸들은 술의 힘을 빌려 잔치를 벌이고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 몽골 제국에서 금주령이라니,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반발했습니다. 곡식을 아끼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황제의 공식적인 이유는 너무나 빈약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금주령이 33살의 황제 테무르,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12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술이 제국의 가장 완벽했던 후계자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술이 한 인간의 이성과 존엄성을 어떻게 갉아먹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테무르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앗아간 악마였고 제국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습니다. 그의 금주령은 경제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악마를 향한 황제 테무르의 개인적인 선전포고이자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토록 잔인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술을 그토록 혐오하고 박멸하려 했던 테무르. 그는 10년 뒤 자신 또한 그 술에 빠져 아버지와 똑같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내부를 정비하고 백성을 치유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싸우던 테무르. 하지만 제국은 그가 내치에만 집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남쪽 국경에서는 할아버지의 패배를 조롱하는 듯한 대월과 참파가 버티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아버지 시대부터 제국을 괴롭혀온 숙적, 하이두의 군대가 여전히 몽골 고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군주 테무르는 이제 전쟁의 군주가 되어야 할지 모를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과연 할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정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철액칸의 진정한 외교 무대가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내부를 향해 치유와 안정이라는 첫 번째 칼을 빼든 30세의 황제 테무르. 하지만 제국은 거대한 유기체와도 같았습니다. 내부의 상처를 깁는 동안에도 외부의 위협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즉위 직후 테무르의 어전 회의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를 옥좌에 올린 바얀과 울제이를 비롯한 중신들은 이 젊은 황제가 과연 할아버지 쿠빌라이의 실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란 몽골 제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낸 두 개의 지명, 바로 일본과 대월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두 번의 일본 원정에서 카미카제라는 태풍 앞에 수십만 대군을 수장시켰습니다. 세 번에 걸친 대월 원정에서는 청야 전술과 무더위, 그리고 정글 속 질병 앞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몽골의 신하들에게 이것은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에게 패배는 복수를 의미했습니다. 한 몽골인 장군이 소리 높여 아뢰었습니다. 폐하, 선제께서 이루지 못한 위협을 폐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남쪽의 대월과 바다 건너 일본은 선제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리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지금 즉시 제국의 모든 힘을 모아 내차 원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옥좌의 테무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과연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제 막 숨을 돌리기 시작한 백성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 것인가? 테무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1287년 나얀의 반란을 진압하며 보았던 피해 강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1293년 카라코름의 혹한 속에서 킵차크 병사들과 함께 떨며 하이두의 군대를 막아냈던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무엇을 앗아가는지 책이 아닌 피부로 아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데칸이었습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테무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궁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데칸의 위험을 모욕한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시 일본과 대화를 향한 4차 원정 준비를 시작하라. 남쪽의 모든 항구는 전함을 건조하고 군량을 비축하라. 와, 몽골인 장군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철의 칸다운 결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이면에 숨겨진 30세 황제의 냉철한 외교적 계산을 읽은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를 위한 고도로 계산된 위협이자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테무르의 원정 준비 명령은 바람보다 빠르게 남쪽 바다를 건넜습니다. 대월과 참파, 미얀마, 수코타이의 궁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쿠빌라이라는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쿠빌라이의 손자 역시 할아버지만큼이나 무자비한 정복자일 것이라 지레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수도 대도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1295년, 1297년, 1300년 대월과 미얀마, 수코타이의 사신들은 막대한 양의 곡물을 싣고 와 테무르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데칸이시여, 저희는 영원히 대원 제국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테무르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수십만 대군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 한마디로 할아버지가 3번의 전쟁으로도 얻지 못한 남쪽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제 테무르는 자신의 관용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는 엎드린 사신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시절 대월에 파견되었다가 억류되었던 원나라의 사신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월이 즉시 이들을 송환하자 테무르는 그들을 환대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데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질서이다. 너희가 데칸의 질서를 존중하고 신하의 도리를 다한다면 짐 또한 너희의 땅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테무르는 대월의 사신들에게 막대한 하사품을 안겨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4차 원정을 위해 건조 중이던 모든 전함의 건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외교와 심리전만으로 남방의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정복이 아닌 아버지 책임이 꿈꾸던 인의 외교를 실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무르의 평화가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교는 강철의 주먹을 비단 장갑으로 감싼 것과 같았습니다. 1296년 제국 서남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그곳에 살던 소수민족들이 원나라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대월이나 일본과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국의 내부에 편입된 신민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란은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암세포였습니다. 테무르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예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뚫고 들어가 반란의 근거지를 뿌리 뽑았습니다. 이듬해인 1297년 미얀마에서 긴급한 구원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미얀마의 파간 왕조는 쿠빌라이의 침공으로 이미 쇠락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북쪽의 샨족이 대대적으로 미얀마를 침공하여 약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미얀마는 원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 침략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칸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테무르는 즉각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의 상대는 문명화된 왕국이 아닌 거칠고 용맹한 산악민족 샨족이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미얀마 깊숙이 진군하여 샨족을 미얀마 영토 밖으로 성공적으로 몰아냈습니다. 테무르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새로운 정복은 원하지 않지만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남쪽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서남쪽의 반란을 진압한 테무르. 이제 그의 앞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거대하고 질긴 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두였습니다. 하이두. 그는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쿠빌라이가 몽골의 전통을 버리고 중국의 황제가 된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을 장악하고 진정한 몽골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려 30년 넘게 쿠빌라이의 원나라를 괴롭혀온 제국의 암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테무르에게 하이두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93년 29살의 황태손 시절 바로 저 몽골 고원의 카라코룸에서 하이두의 군대와 피를 튀기며 싸웠습니다. 그는 하이두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전쟁인 동시에 테무르 개인의 전쟁이었습니다. 1300년, 테무르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남쪽 국경이 안정된 지금 제국의 모든 힘을 서쪽으로 돌려 이 30년의 지긋지긋한 내전을 끝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몽골 본토를 지키고 있던 형, 진왕 간말에게 총지휘를 맡깁니다. 자신과의 옥좌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몽골 최고의 장수 중 하나였던 형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킵차크 친위대와 최정예 몽골 기병대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테무르의 치세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1301년 테무르의 원나라 대군과 하이두의 중앙아시아 연합군은 몽골 고원 서쪽에서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70이 넘은 노장 하이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봉어지인 중앙아시아로 퇴각했지만 결국 그해 가을 전투의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30년간 쿠빌라이를 괴롭히고 테무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제국의 가장 큰 위협, 하이두가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테무르 정권의 가장 빛나는 군사적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도 이루지 못한 서쪽의 평정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뤄냈습니다. 하이두의 죽음은 몽골 제국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4개의 거대한 칸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테무르가 다스리는 원제국이 중국과 몽골 본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킵차크 칸국이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을, 일칸국이 페르시아 중심의 중동을,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이 중앙아시아를 각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이두라는 공동의 적 혹은 공동의 동맹을 중심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두가 사라지자 중앙아시아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테무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사가 아닌 외교가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4개의 칸국을 다시 하나의 몽골로 묶는 할아버지 쿠빌라이조차 이루지 못한 대통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페르시아의 일칸국이었습니다. 일칸국은 본래 쿠빌라이의 동생 훌레구가 세운 원나라와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295년 일칸국의 새로운 칸인 가잔이 몽골의 전통신앙을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데칸인 테무르와의 사상적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무르는 그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잔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이두가 죽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하이두의 위협에서 벗어난 가잔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데칸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1298년 가잔은 이슬람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무르에게 사신과 막대한 선물을 보내며 데칸으로서의 종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테무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화답했습니다. 그는 가잔을 일칸국의 정식칸으로 책봉하며 데칸의 이름으로 만든 특별한 옥새를 하사했습니다. 그 옥새에는 왕부종국이 민지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의 제후로서 페르시아를 안정시키고 내 백성을 다스리라는 데칸 테무르의 명령이자 권위의 위임이었습니다. 가잔은 이 옥새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원나라의 제후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04년 테무르의 치세, 아니 몽골 제국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이두가 사라진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실권자가 된 차가타이 칸국의 두아, 아버지 하이두의 뒤를 이어 저항하던 차파르, 러시아 초원의 킵차크 칸국을 다스리던 토크타, 그리고 페르시아 1칸국의 새로운 칸 올제이투. 이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모두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이두가 사라진 지금 더 이상의 내전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의 큰형이자 제국의 심장부를 다스리는 원나라의 데칸 테무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칭기즈칸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싸움을 멈추고 하나의 제국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원나라의 황제 올제이투 칸을 우리 몽골 제국 전체의 데칸으로 받들겠습니다. 1260년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내전으로 몽골 제국이 4개로 찢어진 지 무려 4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쿠빌라이는 무력으로 형제들을 굴복시키려다 제국을 분열시켰습니다. 하지만 손자 테무르는 숙적 하이두를 제거하는 단호한 무력과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관용의 외교를 통해 44년간 찢어졌던 제국을 다시 하나로 봉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팍스 몽골리카의 완성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베이징까지, 시베리아에서 페르시아 망가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데칸 테무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평화와 교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테무르는 이 위대한 평화를 확인하듯 일칸국의 새 칸 올제이투에게 새로운 옥새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진명 황제와 순만이지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후가 아닌 황제의 이름으로 제국 전체의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테무르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데칸으로서의 의무도 다했습니다. 평화 조약 이후에도 하이두의 아들 차파르가 중앙아시아에서 마지막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테무르의 새로운 동맹 차가타이 칸국의 두아가 차파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테무르는 즉각 대군을 파견하여 두아를 돕게 했습니다. 원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차파르의 세력은 완전히 괴멸되었고 그는 결국 두에게 항복합니다. 이로써 하이두의 잔당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305년 테무르의 나이 40세. 그는 모든 것을 이룬 황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모한 전쟁을 멈추고 제국의 치유를 선사했습니다. 제국의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아버지 시대부터 이어진 30년의 숙적 하이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4년간 분열되었던 몽골 제국을 하나의 평화 아래 통일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 칭임이 꿈꾸던 현명한 군주가 되었고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이루지 못한 진정한 데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룰 성자를 쓰는 성종이라는 묘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완성의 군주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이 완벽한 제국을 물려줄 단 하나의 후계자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테무르가 평생을 애써 외면하고 혐오했던 그 운명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철의 칸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시련, 그것은 제국의 전쟁이 아닌 한 아버지의 가장 잔혹한 비극이었습니다. 1305년 테무르의 나이 40세. 그의 제국은 완벽했습니다. 남쪽의 왕국들은 조공을 바쳤고 서쪽의 숙적 하이두는 사라졌으며 44년간 찢어졌던 사대 강국은 그를 유일한 데칸으로 추대하며 팍스 몽골리카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이루지 못한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아버지 챙김이 꿈꾸었으나 닿지 못했던 현명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룰 성자를 쓰는 성종이라는 묘회, 복되고 길한 철의 칸이라는 올제이투 칸의 칭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명실상부한 완성의 군주였습니다. 제국의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완벽한 제국, 이 영원할 것 같은 평화를 물려줄 단 하나의 존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자 제국의 유일한 미래, 바로 황태자였습니다. 테무르의 시선은 옥좌 아래 자신의 어린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한없이 따뜻하고 또 불안했습니다. 그는 21살의 그 겨울, 후계자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간 아버지 칭임의 마지막 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사생활은 곧 제국의 정치였습니다. 특히 후계자 문제는 제국의 모든 권력 구조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테무르에게는 여러 명의 황후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황후는 시린다리였습니다. 그녀는 테무르의 어머니 코코진과 마찬가지로 몽골 제국의 황후를 배출하는 최고의 명문가 홍기라트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테무르와 시린다리의 결합은 제국의 핵심 세력인 황금시족과 외척 세력의 가장 강력한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시린다리는 테무르에게 제국이 그토록 원하던 단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덕수. 시린다리는 황태자를 낳은 공로로 1299년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는 그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이듬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테무르는 그녀를 깊이 그리워하며 훗날 정자정 의황후라는 시호를 내려 추존했습니다. 첫 번째 황후이자 황태자의 생모가 사망하자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여인이 차지했습니다. 1295년에 이미 후궁으로 들어와 있던 불루한이었습니다. 불루한은 시린다리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홍기라트 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야우트라는 다른 몽골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핵심 권력인 홍기라트 외척 세력의 입장에서 불루한은 외부인이자 경쟁자였습니다. 불루한은 총명하고 정치적 야망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테무르가 1304년 대통합을 이루고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는 동안 그녀는 안주인이 되어 제국의 내명부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황후인 쿠텐이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대원제국의 유일한 그리고 합법적인 후계자는 첫 황후 시린다리가 낳은 황태자 덕수뿐이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희망이 이 어린 소년의 어깨에 실렸습니다. 테무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덕수에게 제국 최고의 유학자들을 붙여 한족의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몽골 최고의 장수들을 붙여 칭기즈칸의 후예다운 기마술과 궁수를 연마시켰습니다. 테무르는 자신의 아들을 할아버지 쿠빌라이가 아버지 칭임에게서 원했던 바로 그 모습, 문과 무를 겸비한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버지의 비극을 자신의 아들만큼은 절대 겪게 하지 않으리라. 그는 아들에게 황태자라는 무게가 독이 되지 않도록 아들을 강인하고 현명하게 단련시켰습니다. 1305년 팍스 몽골리카가 완성되던 그 해, 황태자 덕수는 공식적으로 황태자에 책봉되어 제국의 후계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테무르의 제국은 이제 완벽한 미래까지 보장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자 덕수가 제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은 단 한 사람에게는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현 황후, 불루한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였지만 황태자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황제 테무르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어린 황태자 덕수가 즉위할 것이고 섭정은 죽은 친모의 가문, 즉 홍기라트 세력이 차지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 없는 황후 불루한은 끈 떨어진 연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비참한 신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황제 테무르가 만수무강하거나 혹은 황태자 덕수가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황태자를 둘러싼 이 불안한 동거, 철액한 테무르가 이룩한 위대한 평화의 수면 아래 궁정 내부의 암투는 차갑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306년 1월, 새해의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 대원제국의 심장에 날벼락과도 같은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황태자 덕수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그의 사인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테무르의 미래가, 제국의 미래가 그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테무르의 나이 42세. 그는 40세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평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그는 자신의 세계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파멸이었습니다. 이 순간 철액한 테무르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의 절망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먼저 42년 평생 단 하나뿐인 적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원초적인 고통이 그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황제로서 자신의 왕조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팍스 몽골리카는 이제 모래성이 되었고 황제가 후계자 없이 죽는다는 것은 곧 제국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막아보려 했던 모든 혼란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될 것이며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이 물거품이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칭김의 아들로서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42살이 되어 21살에 그 겨울에 겪었던 아버지의 비극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풀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칭김은 황태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황제가 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테무르는 황제가 되었지만 황태자를 잃는 고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운명은 이토록 지독했습니다. 칭김의 가문은 후계자라는 저주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완벽한 절망 앞에서 황제 테무르가 손을 뻗은 것은 옥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술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혐오했던 그것,
21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악마. 기억하십니까? 1297년, 그가 황제가 된 직후 제국 전역에 선포했던 금주령을 그는 아버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국에서 수를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306년 아들을 잃은 테무르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악마의 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었습니다.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죽이기 위한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살 행위였습니다. 1306년 황태자 덕수가 죽은 후 성종 테무르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고 술에 빠진 망가진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옥좌는 비었고 어전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전 깊숙한 곳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밤까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를 술과 욕망에 빠져 제국을 파산시킨 군주라고 비난했던 근거가 바로 이 마지막 일 연에서 비롯됩니다. 황제가 정무를 놓아버리자 그가 10년간 애써 막아왔던 부패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황제의 눈과 귀가 닫힌 사이 제국의 재정은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294년 즉위 직후 백성들을 위해 단행했던 감세 정책과 부패 척결의 노력은 그 자신이 마시는 술잔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파산, 그것은 재정의 파산이기 이전에 황제의 의지가 파산한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옥좌를 비우자 그 빈자리는 독수리처럼 기회를 기다리던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황후 불루한이었습니다. 황태자 덕수의 죽음, 그것은 불루한에게 닥쳤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견제할 적통 후계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황제 테무르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루한은 황제의 옥새를 손에 넣고 술에 취한 남편을 대신해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후를 보장해줄 새로운 허수아비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테무르의 사촌인 안서왕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몽골 황족으로서는 드물게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그는 정통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불루한은 아난다와 비밀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내가 당신을 다음 대칸으로 밀어주겠다. 그 대신 당신은 나를 황태후로 봉하고 내 가문의 권력을 보장하라. 황제가 술에 취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사촌은 그의 옥좌를 나눠 갖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1307년 2월 10일 황태자 덕수가 죽은 지 불과 1년하고 한 달 뒤 대원제국의 두 번째 황제, 44년간 찢어진 제국을 통일했던 위대한 올제이 투칸, 아버지의 비극을 딛고 제국을 완성하려 했던 성종 테무르. 그는 수도대도의 차가운 침상 위에서 43세의 나이로 외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시호는 흔명광효 왕제, 흔명하고 광효한, 즉 공경스럽고 밝았으며 지극한 효도를 행한 황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 시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밝음 대신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해 죽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술을 똑같이 마심으로써 효를 거슬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룬 완성의 군주였지만 자신의 계승만큼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칸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은 단단했지만 한 번의 충격에
깨져 버렸습니다. 테무르가 눈을 감은 그 시각, 대도의 궁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황후 불루아는 옥새를 쥔 채 아난다를 황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머나먼 몽골 고원에서 죽은 둘째 형 다르마발라의 두 아들 하이샨과 아유르바르와다가 어머니 코코진의 핏줄의 지원을 받으며 이 모든 반역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는 것을. 테무르의 죽음은 팍스 몽골리카의 끝이자 피비린내 나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텅 빈 옥좌를 향한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액한 테무르가 4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시킨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황제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옥좌는 단 하루도 비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숨이 멎는 순간, 그것은 애도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의 침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황후 불루한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태자 덕수의 죽음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으나 동시에 황제 테무르의 붕괴로 제국의 옥새를 손에 쥔 기회의 승자였습니다. 테무르가 죽자 그녀는 1년간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옥새를 쥔 채 수도 대도의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 테무르의 사촌이자 이슬람 교도였던 안서왕 아난다를 비밀리에 황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황제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덕수는 죽었다. 제국을 이끌 다음 혈통은 선제의 다른 아들들이다. 나는 황제의 정실 황후로서 선제의 손자이자 유능한 안서왕 아난다를 다음 대칸으로 지명한다. 그녀는 아난다를 옥좌에 앉히고 자신은 황태후가 되어 섭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몽골의 전통과 주류 종교를 모두 무시한 오직 권력 욕만으로 가득 찬 위험천만한 쿠데타였습니다. 수도 대도는 불루한과 아난다의 군대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루한은 자신이 적으로 돌린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기라트 가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대대로 황후를 배출해온 최고의 명문가, 죽은 황태자 덕수의 외가이자 테무르의 생모 코코진 황태후의 가문, 그리고 지금 불루한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생긴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루한의 반역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명은 머나먼 몽골 고원의 카라코름으로. 그곳에는 테무르의 죽은 둘째 형의 장남이자 하이두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몽골 최강의 군대 지휘관 하이샨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남쪽의 회주로. 그곳에는 다르마발라의 차남이자 유교 경전에 통달하고 총명하기로 이름난 아유르바르와다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 하이샨과 아유르바르와다. 그들은 바로 테무르의 친족아들이자 죽은 황태자 덕수를 제외하면 친김의 혈통을 이은 가장 정통성 있는 후계자들이었습니다. 불루한의 쿠데타 소식을 전해 들은 동생 아유르바르와다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몽골 고원의 형 하이샨이 대군을 이끌고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불루한과 아난다의 권력은 돌이킬 수 없이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아유르바르와다는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정예 병력과 수도 내부에 잠입해 있던 홍기라트 세력과 연계했습니다. 1307년 3월 아유르바르와다는 전광석화처럼 군대를 몰아대도해 황궁을 급습했습니다. 불루한과 아난다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몽골 고원에 하이샨만을 경계했을 뿐 남쪽에 있던 학자 아유르바르와다가
이런 대담한 군사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황궁의 문은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아유르바르와다는 황제의 옥새를 쥐고 있던 불루한과 막 옥좌에 앉으려던 아난다를 동시에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쿠데타에 대한 쿠데타였습니다. 테무르가 죽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철액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제국의 수도는 조카들의 손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동생 아유르바르와다가 수도를 장악하자 그제야 형 하이샨이 몽골 본토의 대군을 이끌고 상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이샨은 제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하이두의 잔당을 소탕하고 서쪽 국경을 평정한 몽골 군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동생이 쿠데타를 성공시켰지만 옥좌의 주인은 군사력을 쥔 형 하이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07년 6월 21일 하이샨은 상도에서 몽골 제국의 새로운 대칸으로 즉위하니 이가 바로 원무종입니다. 그는 동생 아유르바르와다를 황태제로 삼는 조건으로 옥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황후 불루아는 음모의 죄를 물어 사사되었고 아난다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테무르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성종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무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테무르는 왜 술과 욕망에 빠져 제국을 파산시킨 군주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가? 그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계승한 조카 원무종 하이샨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이샨은 군인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좌에 올린 몽골 고원의 장군들과 병사들, 쿠데타를 도운 공신들에게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테무르가 13년간 애써 지켜왔던 국고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공신들에게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비단을 포상금으로 뿌렸습니다. 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무종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쿠빌라이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교초를 말 그대로 종잇조각처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제국의 화폐 가치는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제국 전역을 덮쳤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성종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무종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파산 직전에 몰린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재단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 특히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의 역사가들 눈에 원제국은 무종 때부터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파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무종의 방만한 재정 운용, 그리고 그 직전 마지막 1년간 술에 빠져 정무를 내팽개치고 부패를 방치했던 황제, 성종,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성종이 마지막 1년간 술에 빠져 국고를 탕진하고 부패를 방치하여 제국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테무르의 파산은 재정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파산이 조카 무종의 재정 파산과 연결되면서 그는 제국을 망친 군주라는 비극적인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1297년 아버지를 생각하며 선포했던 금주령, 그리고 그가 1306년 아들을 잃고 마셨던 망각의 술, 이보다 더 잔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남자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되고 길한 철액한 올제이투 칸 테무르, 제국을 완성한 군주 원성종. 그는 과연 위대한 계승자였습니까? 아니면 파산한 군주였습니까? 그는 파산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에 제국을 물려받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적처럼 그 제국을 완성시킨 유능하고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시작한 전쟁을 멈추고 치유를 선사했으며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팍스 몽골리카를 외교로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묘호 성종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비극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테무르는 철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름처럼 강인한 군주가 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약함을 극복하려 했고 할아버지의 냉혹함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단단한 강철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은 단단하지만 휘어지지 않습니다. 1306년 그의 유일한 아들, 그의 미래 전부였던 덕수가 죽었을 때 그것은 테무르의 삶에 가해진 그 어떤 군대의 공격보다도 그 어떤 숙적의 칼날보다도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충격 앞에서 철의 칸은 휘어지지 못하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적을 이겼지만 아버지의 운명이라는 저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는 가장 원초적인 슬픔 앞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리와 패배, 영광과 오명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하지만 테무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한 남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철의 칸 테무르. 그는 세계를 정복한 칸이었으나 자식 잃은 슬픔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린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